제7부를 읽겠습니다. 7부는 모두 31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부 1. 레빈 부부는 모스크바에서 벌써 석 달을 지냈다. 이 분야에 통달한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계산에 따르면 키티가 출산을 해야 할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임신 중이었고 지금이 2달 전보다 해산의 때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의사도 산파도 돌리도 어머니도 특히 다가올 일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에 휩싸이는 레빈도 초조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오직 키티만이 완벽하리만큼 침착하고 행복했다. 지금 그녀는 미래의 아기, 아니 그녀에게는 이미 어느 정도 현존한다고 할 수 있는 아기에 대한 사랑이, 그 새로운 감정이 자기 안에서 움트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절거히 그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기는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일부가 아니었고 때때로 그녀의 삶으로부터 독립된 자기만의 삶을 살곤 했다. 그녀는 종종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새로운 기쁨으로 소리내어 웃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녀와 함께 있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너무나 호의적이었고 다들 그녀를 잘 보살펴 주었으며 그녀 자신도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즐거운 면만을 보았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곧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고 또 느끼지도 않았다면 그녀는 이보다 더 좋거나 행복한 삶은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느끼기에 이런 생활의 매력을 망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가 사랑한 그 사람이 시골에서 보던 그 남자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시골에서 보던 그의 침착하고 다정하고 손님 대접에 극진한 태도를 좋아했다. 그러나 도시에서 그는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조심스러워했으며 마치 누군가 자신을, 무엇보다 그녀를 모욕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곳 시골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듯 어디에 가든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일도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곳 도시에서 그는 마치 무언가 빠뜨린 듯 늘 허둥대고 그러면서도 막상 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불쌍하게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도 알았다. 키티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들이 간혹 그러듯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키는지 알기 위해 모임에서 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기도 했다. 그럴 때 그녀는 그가 불쌍해 보이기는커녕 단정한 몸가짐과 여성을 대할 때의 약간 고지식하고 수줍은 태도와 강인한 체격과 독특하고 풍부한 표정으로 인해 매우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질투에 두려움마저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보았다. 그녀는 이곳의 레빈이 참된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생태를 달리 정의할 수 없었다. 이따금 그녀는 마음속으로 도시에서 살 수 없는 그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때로 그녀는 이곳에서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곤 했다. 사실 그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카드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클럽에도 다니지 않았다. 오블론스키 같은 쾌활한 남자들과 교제한다는 것. 이제는 그녀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것은 술을 마시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런 경우에 남자들이 가는 곳을 생각할 때마다 공포에 질리곤 했다. 사교계에 드나든다면? 하지만 그녀는 그럴 경우 젊은 여자들에게 접근하는 데서 즐거움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도 바랄 수 없었다. 자기와 어머니와 언니들과 함께 집에 머문다면? 하지만 그녀는 늘 똑같은 대화, 즉 노공작이 자매들 간의 대화를 지칭하는 그 알리나 나지나가 자기에게 아무리 즐겁게 재미있다고 해도 그에게는 틀림없이 따분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도대체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책을 쓰는 작업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도 그것을 해보려고 처음에는 발췌와 조사를 위해 도서관에 다니곤 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때가 많아질수록 그의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이곳에서 자신의 책에 관해 너무 많이 주절거린 바람에 그 책에 관한 생각들이 모두 뒤엉켜버렸고 자신도 흥미를 잃고 말았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도시 생활의 유일한 이점은 이곳 도시에서는 그들 사이에 단 한 번도 다툼이 없었다는 점이다. 도시의 조건이 달라서인지 아니면 그들 둘 다 이 점에 대해 더 조심스러워지고 분별력이 생겨서인지
모스크바에서는 그들이 도시로 오면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질투로 인한 다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와 관련하여 그들 두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나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키티와 브론스키의 만남이었다. 키티의 대모이자 언제나 그녀를 몹시 사랑했던 마리아 보리소브나 공작 부인이 그녀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 임신한 몸이라 아무데도 다니지 않는 키티는 아버지와 함께 존경하는 노부인 댁을 방문했다가 그 집에서 브론스키를 만났다. 키티가 그 만남에서 자신을 비난할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신이 한때 너무나 친근하게 느끼던 평복 차림의 한 인물을 알아본 순간 숨이 막히고 피가 심장으로 솟구쳐 그녀 스스로도 느낄 만큼 얼굴을 확 붉혔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된 시간은 그저 몇 초에 불과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브론스키에게 말을 건넨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채 끝내기도 전에 이미 그녀는 필요하다면 마리아 보리소프나 공작 부인과 이야기할 때와 똑같이 브론스키를 바라보고 그와 이야기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마지막 어조와 미소에 이르기까지 남편에게 그녀가 그 순간 자기 위에 있는 것처럼 느낀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완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말이다. 그녀는 그와 몇 마디를 나누었고 심지어 그가 우리 의회라고 칭한 선거에 대해 농담을 할 때는 침착하게 미소를 짓기까지 했다. 그러나 곧 그녀는 마리아 보리소브나 공작 부인에게 고개를 돌리고 그가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할 때까지 한 번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작별할 때 그를 바라보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인사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브론스키와의 만남에 대하여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고마워했다. 그러나 방문 후 여느 때처럼 산책을 하는 동안 그녀는 특별히 다정한 아버지의 태도에서 그가 딸에게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만족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 어딘가에 브론스키에 대한 옛 감정의 기억들을 억누를 힘이 있으리라고는, 그리고 그에 대해 완전히 무심하고 침착한 척하고 실제로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그녀가 레빈에게 마리아 보리소브나의 집에서 브론스키를 만났다고 말했을 때 레빈은 그녀보다 더 심하게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얼굴을 찌푸린 채 그녀를 바라보기만 해서 그녀로서는 그 만남을 자세히 설명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당신이 그곳에 없었던 게 너무 유감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그 방에 있지 않아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난 그처럼 자연스럽게 대할 수 없었겠죠? 난 지금 훨씬 더 얼굴을 붉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눈물이 그릉그릉하도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이 문틈으로 볼 수 없었던 게 유감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눈동자는 그녀가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레빈에게 말해주었다. 비록 그녀가 얼굴을 붉히고 있긴 했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녀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한 유일한 것이었다. 레빈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즉 그녀가 처음엔 그저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 다음에는 처음 본 사람을 대하듯 소탈하고 담백한 태도를 보였다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자기는 그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는 둥,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서처럼 어리석게 굴지 않겠다는 둥, 다음에 브론스키를 만나면 가능한 한 더 친절하게 대하도록 애쓰겠다는 둥 짓거리됐다. 만나는 것조차 괴로운 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야. 레빈은 말했다. 난 정말 기뻐. 2. 그럼 볼 백작 부인 댁에 들려줘요. 부탁이에요. 레빈이 이러한 시점 집을 나서기 전 키티에게 들렀을 때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클럽에서 식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빠가 당신의 좌석을 예약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뭘 할 거예요? 그냥 카타바 소프에게나 가보려고. 레빈이 대답했다. 이렇게 일찍 무슨 일로요? 그 사람이 날 메트로프에게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거든. 이 메트로프는 톨스토이가 뭘 계량을 뜻하는 단어로 지어낸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메트로프에게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거든. 내 책에 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 그 사람은 빼테르부르크의 유명한 학자야. 레빈이 말했다.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칭찬했던 논문이 바로 그 사람의 논문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키티가 말했다. 어쩌면 눈이 밀로 법원에 들릴 것 같아. 음악회는요? 그녀가 물었다. 혼자 뭐하러 가? 아니에요. 가봐요. 그곳에서 새 작품을 공연한다고 하던데 당신은 그런 것에 흥미가 많잖아요. 나라면 꼭 가겠어요. 어쨌든 식사하러 가기 전에 집에 들르지. 그는 시계를 쳐다보며 말했다. 볼 백장 부인 댁에 곧장 들를 수 있게 프로코트를 입고 가요.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 당연하죠. 그분이 우리 집을 방문했잖아요. 아니,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 집에 들러 자리에 앉아 날씨에 대해 5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일어나서 나오면 돼요. 그게 말이지, 당신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난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쑥스럽단 말이야. 그게 뭐야? 낯선 사람이 찾아와 자리에 앉더니 아무 볼일도 없이 눌러앉아 주인을 방해하다가 기분만 상하게 하고 떠나다니 말이야. 키티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도 결혼 전에는 방문을 다니고 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랬지. 하지만 늘 부끄러웠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멋쓰게서 그런 방문 대신 차라리 이틀 동안 밥을 굶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라니까 너무 쑥스러워. 그들이 화를 내며 당신은 아무 용건도 없이 왜 왔습니까? 라고 말할 것 같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화내지 않아요. 그 문제라면 내가 보증할게요. 키티는 웃음 띤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자, 다녀와요. 어서 가요. 그가 아내의 손에 입을 맞추고 나가려고 하자 그녀가 그를 불러 세웠다. 코스차 있잖아요. 이제 내게 50루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은행에 들렀다 찾아올게. 얼마나 있으면 될까? 그녀는 그녀가 익히 아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잠깐 기다려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난 불필요한 곳에는 돈을 쓰지 않는데 돈이 계속 술술 흘러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제대로 못하고 있나 봐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는 헛기침을 하고 그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이 헛기침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특징이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그녀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는 사실 불만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 많이 나가서가 아니라 그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잊고 싶어 했던 것이 떠올라서였다. 소콜로프에게 밀을 팔고 재분소 사용료를 성금으로 받으라고 지시해 두었어. 어쨌든 돈이 들어올 거야. 아니에요. 그래도 걱정이에요. 돈이 대체로 너무 많이. 절대로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는 거듭 말했다. 그럼 다녀올게. 여보. 아니에요. 사실 난 가끔 엄마의 말을 따른 걸 후회해요. 시골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곳에서 난 당신과 사람들을 괴롭히며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난 결혼한 뒤로 이렇게 하지 않는 편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정말이요? 그녀는 그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생각도 않고 그 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녀를 쳐다보다 더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눈동자가 미심쩍은 듯 그를 향한 것을 보고 그는 진심으로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했다. 난 키티를 완전히 잊고 있었어.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일을 기억해냈다. 이제 머지않았지? 기분이 어때?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동안 너무 많이 생각해서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무섭지 않아? 그녀는 조롱하듯 웃었다. 전혀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카타바소프의 집에 있을 테니까. 아니,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요. 난 아빠와 가로수길을 산책하러 가겠어요. 우리는 돌리의 집에 들릴 거예요. 그럼 식사 전까지 당신을 기다릴게요. 아, 참. 돌리의 형편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진 건 알아요? 돌리는 여기저기에 빚을 지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어제 엄마와 아르세니, 갈로 속에 그녀는 형부인 르보프를 그렇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제 엄마와 아르세니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당신과 아르세니를 스티바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 집 처지가 너무 어려워요. 아빠에게 그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고. 하지만 만일 당신과 아르세니가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레빈이 말했다. 그래도 당신이 아르세니를 찾아가서 같이 얘기해 봐요.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 그가 말해줄 거예요. 아르세니의 말이라면 듣지 않아도 뭐든 찬성이야. 그럼 그의 집에 들를게.
만약 음악회에 가게 되면 나탈리와 가겠어. 그럼 갈게. 독신 시절부터 그를 섬겼고 지금은 그의 도시 살림을 관리하고 있는 늙은 하인 쿠지마가 형광계단에서 레빈을 불러 세웠다. 크라삽치크 설명이 있네요. 그것은 시골에서 끌고 온 왼쪽 채에 매는 말이었다. 말 이름이네요. 크라삽치크에게 편자를 새로 붙였는데 계속 다리를 접니다. 그가 말했다. 어떻게 할까요? 레비는 모스크바에서 처음 얼마 동안 시골에서 끌고 온 말들을 이용했다. 그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한 값싸게 잘 해결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기 말이 상말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그 역시 상말을 이용했다. 수의사를 불러 어쩌면 발굽에 염증이 난 건지도 모르니까. 그럼 까체리나 알렉산드로브나의 말은요? 후지마가 물었다. 보주드비젠카에서 십세프 브라체크까지 가려면 육중한 카레타에 튼튼한 말 두 피를 메고 눈이 질척대는 진창길을 따라 4베르스타 정도 달리다 그곳에서 4시간 동안 꼼짝없이 서 있어야 하고 그것에 5루블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레비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처음 지낼 때만큼은 놀라지 않았다.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상마차 마부에게 말 두 피를 끌고 와서 우리 카레타에 매라고 해. 그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시골에서라면 자신의 수고와 주의를 많이 기울였어야 할 공경을 도시의 환경 덕분에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결정한 후 레비는 현관 입구로 나가 상마차 마부를 큰 소리로 불러 마차에 올라탄 다음 니키츠가야 거리로 향했다. 도중에는 이미 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사회학을 연구하는 베테르부르크의 학자와 어떻게 하는 사이가 돼서 그와 자신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지 궁리했다. 모스크바에 온 처음 얼마 동안 레비는 시골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방에서 그에게 요구하는 비생산적이지만 불가피한 지출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미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이 점에서 그에게 일어난 현상은 흔히 술 취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들 하는 현상이었다. 첫 잔은 막대기처럼 목에 걸리고 둘째 잔은 매처럼 날아가고 세 번째 잔부터는 작은 새들처럼 마구 넘어가는 것이었다. 하인과 수위의 제복을 구입하기 위해 처음으로 100루블짜리 지폐를 흘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 제복이 아무에게도 필요 없지만 자기가 제복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는 말을 넌지시 했을 때 공작 부인과 키티가 깜짝 놀란 것으로 보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제복이 여름철의 일꾼 2명의 품삯과 즉 부활절부터 강림절까지 약 300일 동안 매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중노동을 한 품삯과 맞먹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 100루블짜리 지폐는 그때만 해도 막대기처럼 목구멍을 넘어갔다. 하지만 그 후 친척들에게 만찬을 베풀려고 28루블어치의 식료품을 구입하느라 흔 100루블짜리 지폐는 비록 레빈에게 28루블이면 구 체트브레치의 귀리값이고 이 체트베르치는 곡물량을 재는 단위로 1체트베르치는 약 209리터라고 되어 있네요. 9체트브레치의 귀리값이고 그 귀리를 얻기 위해서는 땀을 뻘뻘 흘리고 신음하면서 베고 묻고 운반하고 탈곡하고 까부르고 채로 쳐서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했지만 어쨌든 쉽게 넘어갔다. 그리고 요즘 하는 집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작은 새들처럼 날아갔다. 돈을 얻기 위해서 들인 노동이 그 돈으로 구입한 것이 주는 만족과 상응하는가 하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일정한 곡물에는 일정한 가격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팔 수 없다는 경제적 고려도 잊혀갔다. 그가 아주 오랫동안 유지해온 호밀 가격에도 불구하고 호밀은 한 달 전 시세보다 1체트베르치당 50코페이크나 더 비싸게 팔렸다. 그런 식으로 지출을 하다가는 빚을 지지 않고는 1년도 살 수 없을 거라는 예상. 그 예상조차 이미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오직 한 가지만 요구되었다. 내일 쇠고기를 무슨 돈으로 구입할지 늘 알고 있기 위해서는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든 상관없이 은행에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계산은 계속 지켜져 왔다. 그는 언제나 은행에 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은행 예금을 다 써버렸고 어디서 돈을 끌어와야 할지 몰랐다. 키티가 돈에 대해 언급했을 때 잠시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며 카타바소프와 눈앞에 닥친 메트로프와의 만남을 생각했다. 3.
모스크바에 머무는 동안 레비는 결혼 후 만나지 못했던 그의 대학 동창 카타바소프 교수와 다시 친해졌다. 레비는 카타바소프의 선명하고 단순한 세계관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레비는 카타바소프의 선명한 세계관이 천성의 빈약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카타바소프는 레비는 일관성 없는 사상이 지성의 훈련이 부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비는 카타바소프의 선명함을 좋아했고 카타바소프는 레비인의 훈련되지 않은 사유의 풍부함을 좋아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만나 논쟁하기를 즐겼다. 레비는 카타바소프에게 자신의 저술 가운데 몇몇 부분을 읽어주었다. 카타바소프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했다. 어제 대중강연에서 레빈을 만난 카타바소프는 레빈이 대단히 좋아하는 논문의 저자인 그 유명한 메트로프가 모스크바에 있다는 것, 카타바소프가 그에게 레빈의 저서에 관해서 말했더니 그가 무척 흥미를 보였다는 것, 메트로프가 내일 11시에 그의 집에 오는데 레빈을 소개받으면 무척 기뻐하리라는 것을 말했다. 어이 친구, 대단히 향상되었군 그래? 그를 보면 자네도 좋아할 거야. 카타바소프는 작은 응접실에서 레빈을 맞이하며 말했다. 난 벨 소리를 듣고 생각했지. 제 시간에 올 리가 없는데. 그건 그렇고 몬테니그로인들은 어떤가? 타고난 전사들이지. 설명이 있네요. 몬테니그로인들은 600여 년 동안 계속 튀르크의 지배에 저항했고 1879년엔 부대를 조직해 산악지방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 언론들은 이들의 투쟁에 대해 상세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되어 있네요. 그건 그렇고 몬테니그로인들은 어떤가? 타고난 전사들이지. 무슨 소리야? 레빈이 물었다. 카타바소프는 그에게 최근 소식을 간략하게 전하고 서재로 들어가 그다지 크지 않고 건장하고 인상이 좋은 남자에게 레빈을 소개했다. 그 사람이 바로 메트로프였다. 대화는 잠시 정치와 베테르부르크의 상류사회에서 최근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머물렀다. 메트로프는 믿을만한 소식통에게서 알아낸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추측컨대 그 이야기는 군주와 대신 가운데 한 명이 말한 것 같았다. 하지만 카타바소프도 믿을만한 소식통을 통해 군주가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들었다. 레비는 두 가지 말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 내리고 고심했다. 그러나 그 주제에 관한 대화는 중단되고 말았다. 여기 이 사람이 토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자연적 조건에 관하여 거의 책 한 권을 썼습니다. 카타바소프가 말했다. 난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자연과학자로서 그 책을 마음에 들어 한 것은 이 사람이 인간을 동물학적 법칙의 외부에 존재하는 무언가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환경에 종속한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종속성 속에서 발전의 법칙을 탐구한 점입니다. 매우 흥미롭군요. 메트로프가 말했다. 난 사실 농업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농업의 주요 도구인 노동자에게 관심이 생겨 레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레비는 마치 집안을 조사하기라도 하듯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메트로프가 일반적인 정치 경제적 학설에 반박하는 논문을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새로운 견해에 대한 공감을 메트로프에게서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을지 몰랐으며 학자의 지적이고 침착한 얼굴을 통해서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러시아 노동자의 고유한 특징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메트로프가 물었다. 말하자면 그들의 동물학적 특징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처한 조건에 있습니까? 레비는 이미 그 질문에 그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 노동자가 토지에 대해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다른 고유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명제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러시아 민중의 이러한 시각은 사람이 살지 않는 동방의 광활한 공간을 사람이 거주하는 땅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신의 소명을 자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서둘러 덧붙였다. 민중의 일반적인 소명에 관해 결론을 내리고 하면 오류에 빠지기 쉽죠. 메트로프는 레빈의 말을 막으며 말했다. 노동자의 지위는 언제나 그들이 토지와 자본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에 종속될 겁니다. 그리고 메트로프는 레빈이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학설의 특징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학설의 특징이 무엇인지 레빈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메트로프가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반박한 논문을 썼음에도
다른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러시아 노동자의 지위를 자본과 임금과 지대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메트로프는 러시아의 가장 큰 지역인 동쪽 지방의 지대가 여전히 제로라는 것. 8천만 러시아 인구의 10분의 9가 받는 임금이 고작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것. 자본 또한 가장 원시적인 도구의 형태 외에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지만 모든 노동자를 그러한 시각에서만 고찰했다. 물론 그도 많은 점에서 경제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았고 레빈에게 말한 임금에 대해 자신만의 새로운 이론을 갖고 있었지만 말이다. 레빈은 마지못해 들으며 처음에는 반박을 하기도 했다. 그는 메트로프의 말을 가로막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렇게만 하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지금 레비는 이미 메트로프가 말하는 내용에 전혀 흥미를 못 느끼면서도 그의 말을 들으며 약간의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토록 학식 있는 사람이 그 주제에 대한 레빈의 지식에 굉장한 관심과 신뢰를 보내면서 때로는 한 가지 암시만으로 문제의 전체적인 측면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레빈에게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레빈의 자존심을 충족시켜 준 것이다. 레빈은 그것이 자신의 장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메트로프가 그가 친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주제에 대해 몹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나 그 자신에게조차 명확하지 않은 그 주체에 대해 대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런데 이러다 늦겠습니다. 카타바소프는 메트로프가 설명을 끝내자마자 시계를 흘낏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애호가 협회에서 시빈티치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이 있어. 카타바소프가 레빈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표트르 이바니치와 함께 하기로 했지. 동물학에 대한 그의 업적에 대해 강연을 하기로 약속했거든. 같이 가지. 무척 흥미로울 거야. 네, 정말 갈 시간이 됐군요. 메트로프가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괜찮으시다면 그곳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가시죠. 당신의 저작에 대해 무척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 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임에 갈 수 있다면 무척 기쁘겠습니다. 친구, 들었습니까? 그들이 별도의 의견을 냈다는군요. 카타바소프는 자기 다른 방에서 연미복을 입으며 말했다. 그리하여 대학 문제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대학 문제는 올겨울 모스크바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노 교수 3명이 위원회에서 젊은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젊은 교수들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 의견은 어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주 끔찍했고 어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극히 솔직하고 정당했다. 그리하여 교수들은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다. 카타바소프가 속한 진영은 상대편에서 사기와 밀고와 기만을 보았고 다른 진영은 젊은이들의 치기와 권위에 대한 불손을 보았다. 레빈은 비록 대학에 속해 있지는 않았지만 모스크바에 체류하는 동안 이미 여러 번 그 사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말해 온 터라 그것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도 대화에 참여했는데 거리에서도 계속된 대화는 그 세 사람이 오래된 대학 건물에 도착할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모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카타바소프와 메트로프가 자리를 잡은 나사 천을 깐 테이블에는 6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은 원고 위로 몸을 구부린 채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레빈은 테이블 주위에 놓인 빈 의자에 앉아 그곳에 앉아있는 한 학생에게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게 뭐냐고 소곤소곤 물었다. 학생은 못마땅한 눈빛으로 레빈을 돌아보며 말했다. 전기입니다. 레빈은 학자의 전기에 관심이 없었지만 무심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저명한 학자의 생애에 대하여 몇 가지 흥미롭고 새로운 점들을 알게 되었다. 낭독자가 낭독을 끝내자 의장은 그에게 감사를 표한 후 그 기념제를 위한 시인 멘트는 톨스토이가 지어낸 것이라고 하네요. 프랑스로 거짓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인 멘트가 보내준 시를 읽고는 시인에게 몇 마디 감사의 말을 했다. 그 다음에는 카타바소프가 우렁차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기념제의 주인공이 쌓은 학문적 업적에 대한 자신의 글을 읽었다.
카타바소프가 원고를 다 읽었을 때 레비는 시계를 보고 벌써 1시가 지난 것을 알고는 음악회 전까지 메트로포에게 자신의 저서를 다 읽어줄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는 강연 중에도 메트로포와의 대화에 대해 생각했다. 이제 그에게는 어쩌면 메트로포의 생각도 가치를 지니고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생각들은 각자 선택한 방식으로 따로 연구할 때만 명확하게 되고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지. 그 생각들을 주고받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레비는 메트로포의 초대를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모임이 끝날 무렵에 그에게로 다가갔다. 메트로포는 정치 소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의장에게 레빈을 소개했다. 그때 메트로포는 레빈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의장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레빈도 오늘 아침에 한 언급을 똑같이 말하긴 했지만 변화를 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새로운 견해를 함께 덧붙였다. 그러고 나서 다시 대학 문제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레빈은 이미 그 이야기를 모두 들었으므로 메트로포에게 그의 초대에 응할 수 없어 유감스럽다고 얼른 말하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르보프의 집으로 향했다. 4. 키티의 은이 나탈리와 결혼한 르보프는 외국의 수도에서 평생을 보냈다. 그는 그곳에서 교육도 받았고 외교관으로도 근무해왔다. 지난해 그는 외교관직을 그만두었다. 딱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 아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시키고자 모스크바의 국내부로 근무지를 옮겼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습관과 사고방식 면에서 지극히 대조적인데다 르보프가 레빈보다 나이가 많긴 했지만 그들은 올겨울에 무척 친해져서 서로를 좋아하게 됐다. 르보프는 집에 있었다. 그래서 레빈은 방문을 알리지 않고 그에게로 갔다. 긴 프로코트에 허리띠를 메고 스웨이드 구두를 신은 르보프는 안락의자에 앉아 아름다운 손으로 반쯤 재가 된 시가를 조심스럽게 멀찍이 쥐고서 푸른 렌즈가 달린 코안경으로 독서대에 놓인 책을 읽고 있었다. 아름답고 섬세하고 아직 젊어 보이는 그리고 빛나는 은빛 고수머리가 기품 있는 표정을 더하는 그의 얼굴은 레빈을 보자 미소로 환하게 빛났다. 정말 잘 됐군요. 그렇지 않아도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키티는 어떤가요? 여기 앉으시죠. 더 편할 겁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흔들 의자를 끌어왔다. 베테르부르크지. 이 베테르부르크지는 1842년에 프랑스에서 발간된 관보적 성격의 잡지로 고위층 귀족들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그런 잡지라고 하네요. 베테르부르크지에 실린 최근의 회람문을 읽었습니까? 난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다소 프랑스 억양이 묻어나는 말투로 말했다. 레빈은 베테르스부르크에서 회자되는 것들에 대해 카타바소프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정치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는 메트로프와 친분을 맺게 된 일과 모임에 갔던 일을 들려주었다. 르보프는 그 이야기에 무척 흥미를 보였다. 그런 흥미로운 학문의 세계에 드나들 수 있는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대화에 열중하다가 여느 때처럼 곧 자신에게 더 편한 프랑스어로 말을 바꾸었다. 사실 내게는 짬이 없어요. 근무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 내게서 시간을 앗아갑니다. 게다가 난 나의 교양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지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레비는 언제나처럼 스스로에 대한 그의 겸손한 평가에 겸손하게 보이려 하거나 겸손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우러나온 그의 그런 평가에 감동했다. 아, 정말입니다. 난 지금 나의 교양이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고 있어요. 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기억을 되살리고 무작정 공부에 매달려야 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농장에 노동자와 감독이 모두 필요하듯 교사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보세요. 그는 독서대에 놓인 부슬라예프 문법책을 가리켰다. 이건 표도르 이바노비치 부슬라예프라는 러시아의 인문학자이자 언어학자로서 역사 문법에 대한 기초적인 책 두 권을 저술했는데 그 문법책을 가리킵니다. 부슬라예프 문법책을 가리켰다. 미시아에게 필요해서요. 그런데 무척 어렵군요. 참 이것 좀 설명해 줘요. 여기서 그가 말하길 레비는 그에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저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르보프는 그의 말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것 보십시오. 당신은 이런 것을 얕보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보면서 늘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말하자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뭐 배울 것도 없는데요. 르보프가 말했다. 내가 아는 건 그저, 레빈이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의 아이들만큼 훌륭하게 양육된 아이들을 본 적이 없고 당신의 아이들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을 바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르보프는 기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소로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보다 낫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죠. 당신은 아직 그 모든 고생을 모릅니다. 그는 말문을 열었다. 우리 애들처럼 외국에서 줄고 방치되다시피 자란 사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당신은 그 모든 걸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재능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 교육이지요. 내가 당신의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도덕 교육이라고 하셨죠?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간신히 한쪽을 때려 눕혔다 싶으면 다른 한쪽이 불쑥 올라와 있죠. 그리고 또다시 싸움이 시작됩니다. 종교가 받쳐주지 않으면 기억나시죠? 전에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종교의 도움이 없다면 어떤 아버지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을 겁니다. 언제나 레빈의 흥미를 자극하던 그 화제는 외출을 위해 옷을 갈아입고 들어온 아름다운 나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때문에 중단되었다. 와 계신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래전부터 들어 익히 알고 있는 그 화제를 중단시킨 걸 기뻐하는 것 같았다. 저 키티는 어때요? 난 오늘 당신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아르세니,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마차를 타고 올 거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공무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했고 아내는 음악회와 남동위원회의 대중집회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정을 내리고 생각해 두어야 할 것들이 많았다. 레빈은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계획에 동참해야 했다. 레빈과 나탈리는 음악회와 대중집회에 가고 그들이 그곳에서 아르세니를 위해 마차를 사무실로 돌려보내면 다시 그가 와서 그녀를 마차에 태워 키티에게 데려다 주거나 그가 본래를 끝내지 못할 경우 사람 편의 마차를 보내어 레빈이 그녀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레빈이 나를 망치려 하는데 르보프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훌륭하다고 우기지 뭐요. 그 아이들에게 나쁜 점이 얼마나 많은지는 내가 잘 아는데 말이야. 내가 늘 말하지만 아르세니는 극단으로 치달아요. 아내가 말했다. 완벽을 추구하면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아빠의 말씀이 옳아요. 아빠는 우리를 키울 때 오직 하나의 극단만 존재했다고 하셨죠. 아이들은 다락방에 두고 부모는 가장 좋은 층에서 지내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부모들이 창고 같은 곳에서 지내고 아이들이 가장 좋은 층을 차지한다니까요. 부모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가져서도 안 돼요.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내줘야 하죠. 뭐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아? 르보프는 특유의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인 줄 알겠어. 아니에요. 어느 쪽이든 극단은 좋지 않아요. 나탈리는 그의 페이프 나이프를 책상 위의 적당한 자리에 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자, 이리 오렴 완벽한 아이들아. 그는 방으로 들어오는 잘생긴 소년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레빈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아버지에게 뭔가 묻고 싶은 듯 그에게 다가갔다. 레빈은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도 싶었지만 나탈리가 그에게 말을 걸어온 데다 르보프의 직장 동료 마오친이 그와 함께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고 궁정 제복 차림으로 방에 들어왔다. 그래서 게르체고비나와 코르진스카야 공작 영해, 두마, 아르팍시나야 등의 도련사 등에 관한 오랜 이야기가 시작됐다. 레빈은 아내가 한 부탁마저 있었다. 그는 현관을 나설 때에야 그 부탁을 떠올렸다. 아, 키티가 오블론스키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과 의논해보라고 부탁했는데요. 그는 그와 아내를 전송하기 위해 계단에 서 있던 르보프에게 말했다. 네, 그렇군요. 어머니는 우리 동서들이 그를 덮쳤으면 하시죠. 그는 얼굴을 붉히며 빙그레 웃었다. 그런데 왜 나입니까? 그럼 내가 그를 덮칠게요.
소매 없는 하얀 개가죽 외투를 입은 르보바는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생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 가요. 5. 낮 음악회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 두 곡이 연주되었다. 하나는 초원의 리어왕이라는 환상곡이었고 또 하나는 바흐에게 헌정하는 사중주곡이었다. 두 작품 모두 신작이었고 새로운 정신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레비는 그 작품들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정립해보고 싶었다. 그는 처형을 1층의 정면에 자리 잡은 1등석으로 안내한 후 기둥 옆에 서서 할 수 있는 한 집중해서 진지하게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언제나 몹시도 불쾌하게 음악에 대한 주의력을 흩뜨러뜨리는 하얀 넥타이 차림의 지휘자의 손동작, 음악회를 위해 특별히 귓가에 리본을 정성스럽게 묶은 부인들, 그 무엇에도 관심이 없거나 음악보다 다른 여러 가지 관심사에 마음을 빼앗긴 얼굴들을 쳐다보며 산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떠오른 인상을 망치지 않도록 애썼다. 그는 음악 전문가들과 말 많은 사람들에게 만남을 피하려야 했으며 정면 아래쪽을 응시한 채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리어왕 항상곡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어떤 명확한 의견을 정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감정에 대한 음악적 표현이 마치 한 군데 모이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시작되었다가 이내 음악적 표현을 위한 새로운 시작들의 파편들로 때로는 그저 작곡가의 변덕에 지나지 않는 아무 연관없이 복잡하기만 한 소리들로 흩어져 버렸다. 그 음악적 표현의 파편 자체는 때로 아름답기도 했지만 불편하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즐거움도 슬픔도 비탄도 부드러움도 의기양양함도 미치광이의 감정처럼 아무런 명분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치광이의 경우와 똑같이 이러한 감정은 예기치 않게 스쳐 지나갔다. 연주 내내 레비는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귀머거리의 감정을 맛보았다. 곡이 끝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다. 그리고 팽팽하게 긴장된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보장받지 못한 집중으로 지독한 피로를 느꼈다. 사방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레비는 다른 사람들의 인상을 통해 자신의 당혹스러움을 해명해보고자 전문가들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의 지인인 페스초프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명한 전문가를 보고 기뻐했다. 놀랍군요. 페스초프의 굵은 베이스 목소리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굉장히 생생하지요. 조형적이랄까요? 색채감도 풍부하더군요. 코델리아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영원한 여성성이 운명과 싸우는 부분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델리아가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레비는 그 환상곡이 광야의 리어왕을 묘사한 것이라는 점을 까맣게 잊고 머뭇거리듯 물었다. 코델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페스초프는 손에 들고 있던 세틴처럼 매끄러운 프로그램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기고 그것을 레빈에게 건넸다. 그제야 레빈은 환상곡의 제목을 기억해내고 프로그램의 뒤쪽에 실린 러시아어로 번역된 셰익스피어의 시를 서둘러 읽었다. 이것이 없으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페스초프는 레빈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말 상대가 자리를 뜨는 바람에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터미션 시간에 레빈과 페스초프 사이에서 바그너파의 음악이 지닌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레빈은 음악이 다른 예술의 영역을 넘나들기를 바라는 것이 바그너와 그의 추종자들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오류는 회화가 맡아야 할 무언가를 가령 얼굴 윤곽을 시가 그리려 할 때 저지르는 오류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오류의 예로서 받침대 위의 시인의 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시적 이미지들의 환영을 대리석에 새기려고 생각한 어느 조각가를 언급했다. 이 조각가는 톨스토이가 푸시킨의 기념비를 만든 조각가 미하일 마테예비치 안토롤스키를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고 하네요. 어느 조각가를 언급했다. 그 조각가는 그 환영들의 환영을 그의 부여하지 못해 그것들은 계단에 매달려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레비는 말했다. 그의 이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전에도 이와 똑같은 표현을 페스초프에게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을 해놓고 나서 당황하고 말았다. 그러나 페스초프는 예술은 하나라고
예수는 그 모든 형식의 결합 속에서만 최고의 발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레비는 공연의 후반부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 페스초프가 그 옆에 서서 그 곡의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고 들쩍지근한 단순성을 비난하고 회화에서 라파엘 전파가 보여준 단순성에 그것을 비교하며 그의 내내 말을 걸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레비는 또 많은 지인들을 만나 정치며 음악이며 공통으로 아는 지인들에 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그는 볼 백작을 만났다. 레비는 그를 방문하기로 한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럼 지금 가보세요. 레빈이 르보바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어쩌면 방문을 받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집회장에 들러 날 데리고 가요. 나중에 들러요. 6. 혹시 방문객을 접견하지 않으시나? 레비는 볼 백장의 집 현관에 들었으며 말했다. 접견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인은 단호한 태도로 그의 외투를 벗기며 말했다. 아, 정말 귀찮게 됐군. 레비는 한숨과 함께 장갑을 벗고 모자를 바로잡으며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이 집 사람들과 무슨 이야기를 한담? 레비는 첫 번째 응접실을 지나치다 문가에서 무언가에 여념이 없는 엄격한 표정으로 하인에게 뭐라고 지시하고 있는 볼 백작 부인을 만났다. 레빈을 알아본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작은 응접실로 그를 안내했다. 응접실에는 백작 부인의 두 딸과 레빈도 아는 모스크바의 대령이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레빈은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소파 옆에 앉아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부인의 건강은 어떤가요? 당신은 음악회에 가셨죠? 우리는 못 갔어요. 엄마가 추도회에 가셔야 했거든요. 네, 저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레빈이 말했다. 백작 부인이 응접실에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아내와 음악회에 대해 물었다. 레빈은 그녀의 질문에 답하고 아프락시나야의 돌연사에 대한 질문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쇠약했어요. 당신은 어제 오페라를 보러 가셨나요? 네, 갔습니다. 루카가 정말 대단했죠? 이 루카는 파올리나 루카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음악 경력을 쌓은 이탈리아 태생의 오페라 가수, 그리고 1870년대 초반에 러시아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루카가 정말 대단했죠.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여가수의 특별한 재능에 대해 수백 번이나 들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기 시작했다. 볼 백작 부인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 했다. 레빈이 어지간히 떠들고 나서 입을 다물자 그때까지 침묵하고 있던 대령이 말문을 열었다. 대령도 오페라와 조명에 대해 이야기를 넣어놓기 시작했다. 마침내 대령은 추리인가에서 열릴 바보 같은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부산스럽게 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다. 레빈도 일어섰으나 백작 부인의 표정에서 아직은 떠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2분 정도 더 있어야 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그런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계속 생각하느라 대화의 주제를 찾지 못해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당신은 대중집회에 가지 않나요? 매우 흥미롭다고 하던데요. 백작 부인이 말을 꺼냈다. 안 갑니다. 다만 저희 처형에게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레빈이 말했다. 침묵이 덮쳤다. 어머니와 딸은 또다시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제 가도 되나 보군. 레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인들은 그의 손을 잡고 부인에게 천번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천번의 인사는 안부를 뜻하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수희가 그에게 외투를 건네며 물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더니 그는 곧 장정이 잘된 커다란 책자에 기입을 했다. 물론 나야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민망하고 끔찍할 정도로 멍청하게 느껴지는군. 이렇게 생각한 레빈은 누구나 이런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위원회의 대중집회로 마차를 몰았다. 그는 그곳에서 처형을 찾아 함께 집으로 가야 했다. 위원회의 대중집회에는 사교계의 거의 모든 인사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레빈은 전반적인 보고가 끝나기 전에 도착했다. 사람들의 말대로 그 보고는 매우 흥미로웠다. 보고문이 낭독이 끝나자 협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레빈은 그곳에서 스비아시스키도 만났다. 그를 레빈에게 오늘 밤 열릴 농업협회에서 유명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니 꼭 오라고 초대했다. 레빈은 경마에서 이제 막 도착한 스테판 아르가지치와
다른 많은 지인들을 만나 집회, 새로운 곡, 재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 그러나 그도 느끼기 시작한 집중력 저하 때문인지 그는 재판에 대해 말하면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실수가 뇌리에 몇 번이나 떠올랐고 그때마다 그는 화가 치밀었다. 러시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느 외국인에게 선고될 판결과 그에게 국외 추방을 선고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레비는 전날 어느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난 그를 국외 추방하는 것이 꽃이 고기에게 벌을 내린답시고 꽃이 고기를 물에 놓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비는 말했다. 나중에야 그는 자신의 것인 양 행세했던, 하지만 실은 지인에게서 들은 그 생각을 크릴로프 우화의 한 대목으로, 이 말은 시인 이반 안드레예비치 크릴로프는 러시아 우화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 크릴로프 우화의 한 대목으로 지인도 신문 칼럼에서 보고 옮긴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레비는 처형과 함께 집에 들러 키티가 명랑하고 건강한 것을 확인한 후 클럽으로 향했다.